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묘양산에는 산을 지키는 의로운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묘양산 산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신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지언정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지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하루는 이런 산신 호랑이가 산속에서 쉬고 있는데 한 사내가 지게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를 싣고 오는 것입니다. 산신은 이 광경이 애사롭지 않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한적한 곳에 멈추더니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찜을 마저 내려놓자 어머니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범아, 이제 그만 가거라. 여기까지 날 싣고 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니. 이 어미는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산을 내려가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 이리 해야 너도 그렇고 우리 손자들도 모두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어미는 살 만큼 살았다. 아직 창창한 내 손자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난 내가 이러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잘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은 사내는 눈물을 흘리고 한없이 우는 것입니다. 산신 호랑이는 이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아무 기척 없이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제가 미쳤나 봅니다. 어찌 식솔들을 위해 어머니를 이 산속에 버리고 간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다 해서 이 험한 산에 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식솔들이 굶고 있다지만 어머니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범아, 아니다. 내 입 하나만 줄여도 내 손자들이 배불리는 아니어도 끼니는 굶지 않지 않겠느냐. 난 이곳에 있는 것이 내 손자들이 굶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더 좋구나.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만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어머니, 저녁이 와서 깨달았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굶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도 제 식솔들도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집으로 가시죠. 그러나 어머니는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걸 지켜본 산신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두모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두모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신은 천천히 다가가자 아들은 어머니를 살리려고 어머니를 등에 지고 호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잡아먹으려면 나를 먹어라. 어미를 버리려 했던 불효자이니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살려주거라. 산신은 더 이상 가지 않고 앞발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내가 산신이 파놓은 곳을 보자 뭔가 발견한 듯 흙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신은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지게의 어머니와 황금을 가지고 가는 사내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묘양산 산신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올겨울 비가 오지 않아서 산속에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다 눈이 많이 와서 산신도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신이 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 할 수 없이 밤이 이슥하니까 남이 볼까봐 겁을 내면서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눈은 하얗게 쌓여서 사람들의 집마다 모두 문을 굳게 닫고 잠을 자는 모양인 듯 쥐 죽은 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산신은 어느 조그만 집담을 훌쩍 넘어 안으로 사뿐 내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조그만 돼지 단 한 마리가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것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는 줄 알았던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직 잠을 자지 않는 모양이구나 하고 멈짓하고는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나이는 40이 넘은 듯한 여인의 목소리로 금순아, 이번에는 저 돼지를 잘 길러서 오는 설에는 그것을 팔아 내 딸 설옷을 해줄게. 매번 말하고는 이 어미가 못해주었구나.
작년에는 돼지를 팔면 꼭 해준다고 했더니 그만 끼니를 못 구해서 못 해주고 그 전번에도 돼지를 팔아서는 살림을 사오지 않았니. 이번에는 꼭 네 옷을 한 벌 지어야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설옷을 안 해도 괜찮으니 이번에 저 돼지 팔면 어머니 옷이나 한 벌 지어오세요. 어머니는 다해 진 옷 한 벌밖에 없잖아요. 울 듯한 소리로 말하는 이는 아마 12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걱정 마라. 너야말로 벌써 3년째 설옷을 못 입었구나. 오죽이나 입고 싶겠니. 동무들은 설이 되면 모두 새 옷을 입고 노는데 금순이 너 혼자서 못 입으니 이 어미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데 웬일인지 돼지가 요새는 잘 먹지도 않고 비실비실하니 아마 병이 났나 보더라. 아이고 병이 났으면 어쩌나 어머니 어떡해요. 글쎄 말이다. 그러니 무엇을 좀 잘 먹여야 할 텐데. 우리 먹을 식량도 없는데 변변하게 뭘 먹일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다시 가난한 두 모녀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요히 말을 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산씨는 문득 온몸에 불같은 의협심이 떠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 같은 불쌍한 모녀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리 말하고 그대로 훌쩍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느 큼직한 집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보니 이상하게 여기도 돼지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큼직한 돼지 단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아직 방에 불을 켜놓고 어머니와 아들 소년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글쎄 얘야 우리의 돼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일 팔아버려야겠다. 비단빨래 널어놓은 위로 그 더러운 발로 걸어다녀서 아주 못쓰게 해놓았으니 그것을 길러 뭐하니. 저번에는 다 자란 배추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헤집어서 아깝게 못 먹게 만들었지. 그렇지만 어머니 돼지가 불쌍해요. 내가 매일 쌀겨와 밥짓거기를 주어서 길러 놓은 것을 팔아버리면 가서 죽을 생각을 하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팔아버리지는 마세요. 앞으로 돼지가 그리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니. 그리에 원하는 것은 예쁜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내일은 어떻게 하든지 팔아버린다. 너는 그까짓 것을 길러서 밤낮 때리고 놀고 있잖니? 그 돼지는 더러운 것이야 이놈아. 하고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울먹이며 우리 돼지가 병이 났으면 좋겠다. 아무도 사가지도 않고 내가 병이나 치료해주고 함께 놀았으면 좋을 텐데. 이 소리를 들은 산신호랑이는 다시 참을 수 없는 위협심이 떠올라왔습니다. 미물을 사랑하는 가여운 소년의 마음, 딸에게 설옷을 지어주려는 어머니와 그러한 어머니를 챙기려는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마음. 이것에 감동한 산신은 자기의 배고픈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산신은 참으로 빨리 화살같이 빨리 그 돼지를 등에 둘러매고 한 번에 10칸이나 뛰어서 그 가난한 모녀가 사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크고 튼튼한 돼지를 그 집 우리에다가 놓고 그 집 돼지를 업고 이것도 참으로 빨리 뛰어나와서 소년의 집 우리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빨랐던지 돼지가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한 것입니다. 원래 기운 없고 배고픔에 힘이 하나도 없는 이산신 호랑이가 훌륭한 의기가 생겨나서 놀랄 만한 기운이 새로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늦은 달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산신 호랑이는 산속에서 날뛰는 짐승을 잡아먹는 나로서는 사람들이 키우는 우리 속의 돼지를 먹으려 함이 애초에 잘못이다. 하고 배고픔을 참으며 다시 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고픔보다 마음에 큰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산신 호랑이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다 보니까 달빛 아래 여우 한 마리가 앉아 닭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벌컥 났습니다. 요놈 먹을 게 없어서 하필 불쌍한 농사꾼의 집닭을 훔쳐서 왔느냐? 하고는 날새게 뛰어가서 여우의 목덜미를 잡아 물어 죽이고 맛있게 먹고 그간 잊고 있던 허기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몸도 마음도 배가 불러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불쌍한 어머니와 사랑스러운 소녀는 돼지우리를 들여다보고는 아이고 돼지가 하룻밤새 저렇게 커졌네. 이제는 이것을 팔면 우리 금순이의 옷을 해 입힐 수 있다. 하고 기뻐하다가 눈 위에 호랑이 발자국을 보더니 어머니 호랑이가 내려왔었나 봐요. 아마 호랑이가 돼지를 저렇게 크게 만들었나 봐요. 묘양산의 호랑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소녀는 손뼉을 치고 웃었습니다.
돼지를 좋아하는 소년도 돼지 우리를 들여다보고 아이고 돼지가 병났나 보다. 이런 돼지를 아무도 사가지 않겠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매일 뛰어놀자구나. 호랑이 발자국, 호랑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구나. 묘양산에는 산신이라는 호랑이가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이었나 보네. 산신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묘양산에는 산신호랑이가 묘양산과 그 인근 마을의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묘양산에 가면 산신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늙은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칠복이는 이기심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둘째 석삼이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부해 두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진중히 할 말이 있구나. 잘들 듣거라.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재산을 너희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갖도록 하거라. 재산 때문에 형제가 다퉈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첫째 칠복이가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두 형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물려받은 재산은 잘 지켜야 한다. 재물에 욕심을 낸다고 하여 재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다. 놀고만 먹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부자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거란다. 이 말 꼭 명심하거라. 두 아들에게 거듭 당부를 한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칠복이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첫째인데 똑같이 둘째와 나눠 갖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산 너머에 있는 손바닥만한 짜투리 땅을 주면서 둘째 석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석삼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딸려 있어. 씀씀이가 아주 많단다.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다지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을 게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부지런히 일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 나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거야. 욕심이 없고 마음씨 착한 석삼이는 형의 결정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아버지의 유언만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은 형이 차지하고 석삼이는 오두막집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따로 살았습니다. 호강하던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보잘것없는 가난한 농부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삼이는 가여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털어 도와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형 칠복이는 점점 더 재산을 늘려 큰 부자가 되었으나 석삼이는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손바닥만한 밭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동생을 본체만체 하는 칠복이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어린 동생 몫까지 재산을 차지하고도 힘든 동생을 도와주지 않으니 당연히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이런 말을 엿들은 칠복이는 잔뜩 화가 나서 석삼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놈아, 당장 보따리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단 말이야. 석삼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욕심 많은 형이 밉기도 했으나 꾹 참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형에게 쫓겨가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돈벌이가 있어 멀리 떠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형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형이 이렇게 자신에게 모질게 하는데 이런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석삼이는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닥치는 대로 이를 거들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발붙이고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개울가에서 쉬고 있는데 나이든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개울물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힘이 붙여서 넘어질 듯이 비틀거렸습니다. 인정 많은 석삼이는 스님이 넘어질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쫓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석삼이는 짐을 빼앗듯이 받아들고는 한 손으로는 스님의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스님은 대견스럽다는 듯이
석삼이의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석삼이는 높은 산허리에 있는 스님의 절까지 짐을 들어다 드렸습니다. 절에 들어선 스님은 석삼이의 얼굴을 살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스님, 저 사실은 자리 잡고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중입니다. 갈 곳이 없나 보군. 젊은이 도대체 왜 집을 나왔는가? 석삼이는 스님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소? 이 절에서 살아도 되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의 말에 석삼이는 너무 기뻐서 넙죽 절을 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석삼이로서는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젊은이가 승낙해주니 정말 고맙군. 사실은 일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나가서 나 혼자 지내고 있었다네. 스님도 석삼이 못지않게 같이 지낼 수 있다 생각하니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밥도 지어드리고 빨래나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석삼이는 그날부터 절에서 늙은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도 인자하시고 그다지 힘든 일도 없어 편안하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 몹시 외로웠습니다. 고향에 있는 형님은 어떻게 지낼까? 정든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구나. 형에게 쫓겨난 고향이지만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과 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런 석삼이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스님은 마침내 석삼이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이, 마음 고생이 심하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안 됩니다. 늙으신 스님을 누가 모시나요? 석삼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지만 늙은 스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걱정은 말아라. 정 불편하면 사람을 들이면 되니까. 그동안 너 때문에 아주 편히 지냈구나. 이것은 내가 수고한 값으로 주는 선물이야. 보잘것없지만 가지고 가거라. 스님은 석삼이에게 표주박과 집방석을 꺼내주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석삼이는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절을 나왔습니다.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길이어서 고향이 닿기 전에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가까이에는 하룻밤 묵어갈 주막도 없고 집 한 채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캄캄해져서 하는 수 없이 길가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스님이 선물로 준 방석을 깔고 눕자마자 고단하여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석삼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꿈을 꾼 모양이구나. 석삼이가 누워있는 곳은 들판의 길가가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의 안방이었습니다. 살을 꼬집어 아픈 걸로 보아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덮고 있는 이불도 만져보니 보드라운 비단 이불이 틀림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젯밤 깔고 누운 스님이 준 집방석이 밑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주박도 옆에 있었습니다. 옳지. 스님이 준 집방석이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이 표주박도 예사 물건이 아닐 거야. 석삼이는 표주박을 소중히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우연히 표주박을 기울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쁜 아가씨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저희들의 노래와 춤을 보시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푸십시오. 아가씨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안일과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이 나타나 부지런히 시중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듯 표주박은 음식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오게 하는 요술 바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음식이 나온 것은 주인이 배고픈 것을 미리 알아채고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석삼이는 스님이 준 2가지 선물 때문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찾아가면 형님이 반갑게 맞이해 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석삼이는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벌써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마를 대문 앞에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삼이가 고향으로 떠나는 행렬은 사또의 행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은 석삼이가 탄 가마의 앞뒤에는 말을 탄 젊은 하인들이 줄을 지어 따랐습니다. 행렬은 마침내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렀습니다. 석삼이는 벌써부터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형님이 내 행렬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겠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니야. 욕심 많은 형님이 사또 같은 내 모습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길 게 틀림없어. 생각이 깊은 석삼이는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벗고 전에 입던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타고 온 가마와 하인들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스님이 준 2가지 선물만 어깨에 메고 혼자 걸어서 형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서는 석삼이를 본 칠복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이젠 저도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칠복이는 석삼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넌 아버지의 유언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형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거라. 쌀쌀한 형의 말에 석삼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유언은 지키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만 들먹거리는 형이 싫었습니다. 고향이나 형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삼이는 아무 말 없이 형의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벌써 날이 저물어 어두웠습니다. 밤길을 더듬어 마을 앞 개울까지 왔으나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깨에 맨 집방석을 길가에 깔고 누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이 온통 뒤집혔습니다. 밤사이에 마을 앞 개울가에 대궐 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려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칠복이도 소문 듣고 달려와 대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하군. 대궐 같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엄청난 부자일 거야. 대문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늠름한 젊은 하인들이 대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 감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침내 주인이 대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인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넌 석삼이 아니냐? 대궐 같은 집주인은 바로 석삼이었습니다. 칠복이와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 석삼이가 깔고 잔 집방석이 요술을 부려 대궐 같은 집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믿어지지 않는 듯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밤새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단 말이냐. 아우야, 구경 좀 하자꾸나. 네, 형님. 어서 들어오세요. 석삼이는 방으로 칠복이를 모셨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가구들과 아름다운 산수화가 그려진 병풍으로 둘러싸인 안방은 마치 임금님의 방과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형을 석삼이는 아랫목에 앉히고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오게 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석삼아, 어디서 이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단 말이냐. 형에게도 가르쳐 줄 수 없겠니? 욕심 많은 칠복이는 신기한 재주를 알아내어 동생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석삼이는 형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으리으리한 집과 번쩍거리는 살림살이를 보고 돌아온 칠복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 몫까지 차지하여 부자 행세를 해왔으나 석삼이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삼이처럼 되려면 우선은 아깝더라도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 같구나. 욕심을 버렸다는 걸 스님이 알아야 부자가 되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욕심 많은 칠복이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땅과 양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설마 진짜 착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착한 사람인 척 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까워서 화가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으나 꼭 참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재산을 다 나누어준 칠복이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젠 재산을 몽땅 내주었으니까 스님을 찾아가 보자. 칠복이는 부자가 되는 보물을 얻은 듯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곧장 석삼이가 가르쳐준 절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늙은 스님이 계신 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시겠지. 그러나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둑어둑해져도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사람 하나 없는 빈절에서 굶주리면서 며칠을 기다렸으나 스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절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과 논밭이 하나도 없는 칠복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밥을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음씨 착한 석삼이는 소문을 듣고 형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에게 너무 미안하여 도저히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니 이렇게 칠복이는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결국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칠복이의 끝없는 욕심이 결국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닐까요? 또한 아무리 힘들더라도 석삼이처럼 남을 도와주며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 칠복이는 집살림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나 먹을 것만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석삼이는 해마다 식량이 부족하여 항상 남의 장리쌀을 받아서 먹곤 하였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의 양식을 빌리던 석삼이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형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올해 농사는 지어야겠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 큰일 났어요. 양식을 빌려주시면 가을에 제가 어김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 석삼이의 말을 들은 칠복이는 형제 사이에 꾼이 많이 할 게 있냐면서 석삼이에게 마음껏 양식을 퍼가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의 말에 석삼이는 얼마나 기뻤던지 입도 다물지 못하고 조를 한마대기 퍼담아 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에게 신세를 지게 된 석삼이는 그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 후 석삼이는 조를 빌려준 형이 고마워 바로 조 한마대기를 담아지고 형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도 동생이 하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찾아온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칠복이는 석삼이를 보자 정색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아무리 형제 사이래도 빌려간 것은 제때에 가져오는 것이 좋다. 조 농사를 잘 지었느냐? 어디 보자. 그런데 칠복이는 석삼이가 지고 온 조를 손에 들고 보더니만 이맛살을 찌푸리며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석삼아, 너가 지고 온 조를 받지 못하겠구나. 우리 조는 알알이 잘 여물었는데 너가 지고 온 조를 보게나. 쭉정이 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들고 어서 돌아가게. 내년에 농사를 잘해서 다시 가져다 주게. 그렇게 마음씨 비단결처럼 곱던 칠복이가 생각 밖으로 이렇게 빌려간 조를 자세히 봐가며 받으려 하니 석삼이는 화가 버럭 치밀어 두말 없이 가지고 온 조를 도로 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석삼이는 이듬해 마음을 먹고 농사를 해서 가을이 되자 조타작을 해가지고 형한테서 빌려온 조를 갚아주려고 또 형을 찾아갔습니다. 석삼이는 형을 만나자 작년일이 머리에 불끈 솟아나는지라 두말 없이 조 한마대를 형 앞에 맺혔습니다. 그런데 형 칠복이는 이번에는 그 조를 손에 들고 보지 않고 한 움큼 쥐어서는 물에 뛰어보더니 또 석삼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석삼아, 우리 조는 물에 뛰어도 물 위에 뜨는 것이란 없었네. 이런 조는 못 받겠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돌아가서 내년 농사를 잘해서 갚아주게. 형제 사이에 조를 물에까지 띄어보며 빌려간 조를 받자고 드니 석삼이는 화가 상투미까지 치밀어 또 다시 지고 간 조를 도로 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석삼이는 형이 말하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 한마대를 지고는 칠복이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빌려간 조를 가져왔으니 어서 받으세요. 형제 사이에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올해는 정말 마음먹고 어느 해보다 고생해서 지은 농사예요. 내 이제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형님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가 가지고 온 조를 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가 참 잘 여물었네. 석삼아, 나는 이 조를 받지 않겠네. 도로 지고 가서 어린 것들에게 밥 한 끼라도 더 해먹이게. 난 본래부터 조를 받을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늘 건달 농사를 하기에 농사일을 잘하도록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네. 그동안 늘 미안했었네. 이 말을 들은 석삼이는 그동안 형을 미워했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형 칠보기의 참된 뜻을 알게 된 석삼이는 3년 농사를 지으며 배운 바를 한평생 잊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밭곡식을 알뜰히 가꾸어 생활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칠보기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두 형제는 어느 누구 형제 못지않게 서로 도와가며 우애 좋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조상을 잘 모시는 효자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가진 거 없는 사람이 재물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챙겨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삿 날만은 최선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남은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제사날을 조상님들이 오시는 잔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밥도 나누어 주고 자신 의옷도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이 돌쇠의 집 바로 옆에는 마을에서 큰 부자 중 한 사람인 욕심 많고 탐욕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세경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른 집 머슴보다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꺼주고 그걸 핑계로 집과 전답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만 보면 혀를 찼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거리니 부자 집에 가서 동냥을 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며칠 굶어서 그러는데 찬밥이든 감자든 적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부자는 거린을 한심한 듯 쏘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놈아, 어디 와서 동냥질이냐? 내가 아궁이에 찬밥이 많지만 그걸 씌워서 버릴 망정 너 같은 거지 녀석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는 거지를 마구 패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뜩이나 배가 고파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매질까지 당하니 걸으림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돌쇠가 길가에 앉아 기력 없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마침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감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거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시장한 것 같은데 이거라도 괜찮다면 드시겠습니까? 거린은 돌쇠가 준 감자를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고 옆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주었습니다. 거린이 감자를 다 먹고 나서는 살 것 같다는 듯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은혜는 나중에 꼭 보답하겠소. 조만간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거린의 말에 돌쇠는 어르신, 괜찮습니다. 감자 몇 개 드린 것뿐인데 은혜라뇨.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도승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이군요. 저에게 시주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부자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이랑 것들은 말이야. 아주 꽁으로 밥 얻어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구나. 썩 나가라. 그러면서 도승에게 옆에 있던 작은 돌을 하나 주어서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은 도승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로군요. 재물은 많아 넉넉하지만 마음속은 아주 좁아. 쌀 한 톨 조차 들어갈 수가 없구려. 참 딱하오. 그러니 부자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 놈의 꼴을 네가 볼 수 있었으면 그런 소리는 쉽게 못할 것인데 어찌 내가 너에게 가엾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단 말이냐. 그러니 도승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그것을 잃을 때 고통이 그만큼 큰 법이지요. 제가 당신의 앞날을 내다보니 당신은 가진 것에 비해서 공덕이 부족합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은 언젠가는 몽땅 옆집 사람의 것이 될 것이며
옆집 사람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닥칠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거든 공덕을 쌓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도승의 말을 들은 부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에라이 땡중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라. 어디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래놓고 나에게 시주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 것이냐. 썩 나가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오면 널 개패듭해서 보내겠다. 쫓겨난 도승은 옆집 돌쇠에게 갔습니다. 보살님, 어려워 보이지만 시주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쇠는 얼굴에 피를 흘리고 온 스님의 이마에 재빨리 자신의 옷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시기에 이처럼 봉변을 당하셨나요? 그러자 도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항아리에 있던 보리쌀을 팍팍 그어서 도승에게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이게 전부인데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보살님이 준 것은 보리쌀 한 바가지이지만 마음만은 어떠한 것보다 큰 시주입니다. 이리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도승은 떠났습니다. 부자는 도승을 내쫓고 나서 한참 뒤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승놈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왜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혹시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불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을 낳지 않겠습니까? 도승이 던지고 간 말들은 부자의 머릿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끙끙거렸습니다.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래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부자는 그렇게 밤새 자신의 재산이 옆집 돌쇠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날밤을 꼬박 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동안 애써 모은 재산이 모두 옆집 돌쇠의 것이 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논밭 재물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초라한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팔아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아주 진귀하고 비싼 금덩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금덩이를 항상 쓰고 다니는 갓 속에 넣어두고 꿰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을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니면 옆집 놈에게로 넘어갈 리가 없겠지. 그 땡중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틀림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는 마음을 푹 놓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구나.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마을 근처에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서 그의 갓이 강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자가 황급히 강으로 몸을 던져서 갓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부자가 손을 열심히 뻗어 간신히 갓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였습니다. 마침 아주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 위로 나타나서는 금덩이가 들은 갓을 얼른 삼키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갓이 사라졌다. 금덩이가 사라진 거야. 이럴 수가. 난 망했구나, 망했어. 평생 모은 재물이 날아가 버린 게야. 부자는 그렇게 강물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갓이 떠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갓은 보이지 않았고 부자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부자의 갓을 집어 삼켰던 물고기는 인근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한 어부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찌나 큰지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아이, 물고기를 누가 살까? 아이고, 이렇게 큰 물고기는 손질도 힘들고 맛도 없는데. 큰 잔치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어부는 물고기가 누가 살지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을에서 제사상을 차린다고 분주해하던 돌쇠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랫마을 돌쇠에게 이 물고기를 헐값에라도 팔아야겠구나. 제사상에 큰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야겠네. 그렇게 어부는 제사상을 준비하려 장터에서 장을 보고 있는 돌쇠에게 갔습니다. 이봐 자네, 내가 이번에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말이야. 제사상에 커다란 물고기를 올리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정말 좋지요. 커다란 물고기면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함께 계시는 친구분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겠군요. 돌쇠가 기뻐하니 어부는 생각했습니다. 오라, 이것 봐라. 이거 값을 제법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어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만큼 말이야.
값이 좀 나가는데 자네는 이 마을의 훌륭한 효자이니 내가 싸게 해줌세. 보통 물고기 값에 3배만 지불하게. 원래는 5배는 받아야 하는데 자네는 효자니까 그렇게 받는 것일세?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부님 제가 그럼 금방 들어가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꺼내오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오랜 기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어부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커다란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다시 봐도 정말 큰 물고기구나.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물고기를 손질하기 위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금덩이였습니다. 세상에 아이 어찌 이럴 수가 물고기에서 이 금덩이가 나오다니. 돌쇠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제사상을 더 풍족하게 차려드릴 수 있겠구나. 돌쇠는 그렇게 금덩이를 팔아 그동안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돌쇠는 그것이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더욱 풍족하게 차려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재산을 잘 관리하고 쓰질 않고 잘 모으니 한 번 늘기 시작한 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더욱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일평생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재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편 원래 부자였던 부자는 그렇게 도승의 말대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돌쇠를 보고는 옛날 자신이 홀대한 도승의 말을 떠올리며 한탄하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말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술을 무척 좋아하는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노인은 술을 너무나 좋아하였는데 술을 먹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너무나 많아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펑펑 놀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자식도 부인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매일 술만 마셔대니 이 노인에게 시집오는 처자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자 노인의 집에는 노인과 노인의 집안일을 봐주는 2명의 머슴 형제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돌쇠고 동생은 먹쇠였습니다. 부자 노인은 그런 머슴들에게 아예 집안의 모든 일들과 재산 관리를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형제들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중한 병에 걸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큰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슴 형제들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자 노인의 재산에서 몰래 돈을 조금씩 빼내어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들여도 어머니의 병은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용환 의원이 머슴들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아무래도 100년 이상 된 산삼을 달여 먹여야 낫는 병인 것인데. 병이 낫는다는 말에 이 머슴 형제들은 깜짝 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럼 100년 이상 된 산삼을 구해와야겠군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어디 한두 푼 하는 것인가? 자네들 형편에 그것을 사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일해야 할 것인데 이를 어쩐다냐. 이제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시게나. 의원의 말을 들은 두 머슴 형제는 낙심하며 터덜터덜 주인 영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마당을 쓸던 돌쇠가 잠시 하늘을 보며 고민하더니 먹쇠에게 말했습니다. 먹쇠야, 우리가 이 집에서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의 주인 영감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술만 퍼마시고 잠만 자고 있으니 사실 이 집은 그동안 우리 것이나 진배 없지 않은가? 그러자 동생 먹쇠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 그렇긴 그렇습니다. 형님 그 덕분에 몰래 어머니 치료비를 빼다가 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인 영감은 가족도 없고 매일 술 먹고 방에서 잠만 자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우리가 이 집과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 산삼을 사는 것이 어떤가? 형님 하지만 주인 영감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어찌 그런답니까? 그나마 어머니 병 치료비 빼다 쓰는 것은 나중에 벌어서 되돌려 놓으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먹스의 말대로 이 주인 영감은 집안일을 모두 머슴 형제들에게 믿고 맡겼고 머슴 형제들을 늘 자신의 친아들처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품삯도 다른 집에 두세 배씩이나 챙겨주며 자신들이 뭘 하든 잔소리 한 번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집 하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대우를 받았기에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는 주인 영감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먹새야, 그럼 어머니를 저대로 돌아가시게 둬야 한다고. 이리 눈앞에 방법을 두고 어찌 가만히 있는단 말이냐? 그럼 돌쇠 형님, 어찌 좋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한 술들을 잔뜩 준비를 해두는 것이지. 그러면 주인 영감이 무척 좋아하면서 술을 먹을 것이고 술이 취하면 우리가 계속 더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럼 아마도 아예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설마 영감님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먹새야, 일단 내 말대로 해보자고. 두머슴 형제는 계획대로 주인 영감을 위한답시고 독하고 귀한 술을 잔뜩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주인에게 술을 건네며 주인 마님, 제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었는데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술들을 잔뜩 가져와서 파는 사람이 있지 뭡니까? 주인 마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술을 다 사왔습니다요. 아니 뭐라 세상에 이리 귀한 술들을 사오다니.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은 아주 훌륭한 머슴들이야. 아니지 머슴이 뭐냐? 내 아들들이지. 참으로 좋구나. 조와 머슴 형제가 가져온 독한 술을 잔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술을 잘 먹는 노인이라도 끝도 없이 독한 술을 먹어대니 결국에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쇠 형님, 영감님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어찌합니까? 그러자 돌쇠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말했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불러 모은 돌쇠는 정신을 잃은 부자 노인의 옷을 잘 갈아입히고 부자 노인을 관 속에 넣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을 파고 그 속에 관을 넣는 장례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술꾼 부자 노인도 관에 넣어진 후에는 그와 같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깊이 취한 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을 묻는 일을 무사히 끝낸 두머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먹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의 재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해봐야겠다. 두머슴은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온 마을, 옆마을, 앞마을, 뒷마을 다 뒤져보아도 머슴 형제가 이 산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산삼이 없단 말이오? 약재를 파는 상인에게 형제가 물으니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이야. 얼마 전에 한 부자가 와서 이 근방에 산삼이란 산삼은 죄다 쓸어갔어. 남은 게 없어. 결국 머슴 형제는 산삼 값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다음날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좋은 술과 고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많은 물건들을 들고는 주인 영감이 묻혀버린 무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에게 쫓기는 도중이어서 물건들을 숨길 곳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곳 동굴이 좋겠소. 이곳이라면 도적들에게 물건들을 들키지 않게 숨길 수 있을 것이오. 여기 말에 실려있는 음식들과 물건들을 숨겨놓고 말들을 타고 일단은 도적들을 피해 몸을 피합시다. 라고 상인의 우두머리가 상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인 일행들은 그렇게 주인 영감의 관이 놓여있는 동굴 속에다 음식과 물건들을 감추고는 얼른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주인 영감이 묻혀있는 관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 영감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지금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깨어나게 된 주인 영감은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다들 어디 가고 나만 여기 있는 것일까? 아니 모두 어디로 간 거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담한 주인 영감은 덜썩 땅에 주저앉아서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웬 술병들이 손에 와닿고 손을 덮어드니 고기와 음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주변에는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건 돌쇠와 먹새가 나를 여기에 버려둔 게 분명한데 옥황상제께서는 나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리 진귀한 술과 음식들과 함께라니 이곳은 천계인가 보구나. 주인 영감은 우선 고기와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술을 꿀꺽 마셨습니다. 좋아하는 술이 들어가니 갑자기 즐거운 기분이 되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인 영감을 산채로 관에 넣었던 두머슴들은 주인 영감의 재산을 얻게 되었으나 그것으로 필요했던 100년 묵은 산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허탈하였습니다. 돌쇠 형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괜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다, 목세야. 혹시 주인 영감께서 살아있진 않으실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빨리 가서 꺼내드려야겠다. 어서 한번 가보자꾸나.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이 혹시나 살아있다면 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황급히 주인 영감이관을 놔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숨을 헉헉대며 두머슴 형제는 동굴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덤 속으로부터 주인 영감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먹세야, 주인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신 모양이야. 동굴 안에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럴 게 아니고 빨리 들어가서 구해드리자. 두머슴 형제는 서둘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참 동안에 동굴로 들어가니 정말로 콧노래를 부르며 배불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 주인 영감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나 멀쩡한 주인 영감을 보고 안도하는 한편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라, 이놈들 잘 만났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당황해하며 머슴들이 주변을 보니 그곳에는 수많은 술병과 그 밖에 많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네 천하의 나쁜 놈들아. 네 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옥황상제께서 날 보살펴 주셨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머슴들보다 잘 대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네 놈들 내 재산을 탐낸 것이냐? 내가 자식도 없고 이 재산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아들 같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을 참이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 머슴 형제 중에 형인 돌쇠가 주인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다 들은 주인 영감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그냥 모른 척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냐? 미련한 것들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나한테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 영감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 모자란 것들아, 100년 묵은 산삼이 필요하다고 했더냐? 그게 온 마을에 다 사라진 이유가 말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산삼주를 담궈서 먹기 위해 모두 사들였다. 그러니 그것을 쓰면 될 것이로구나. 당장 창고에서 꺼내다가 어머니께 고아드려라. 그러자 돌쇠가 눈이 번쩍 뜨며 아니, 정말입니까요? 주인마님, 어찌 저희들은 주인마님께 이런 못된 짓을 하였는데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 귀한 산삼을 주시겠다니. 이놈들아, 낳은 자식만 부모더냐? 내가 너희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지가 오래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부모가 용서해야지 어찌하겠느냐. 두머슴 형제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머슴 형제는 주인 영감에게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주인 영감님께 이런 금수 같은 짓을 해버렸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놈들아, 그래도 덕분에 여기 아주 훌륭한 술이랑 음식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두머슴 형제와 주인 영감은 동굴에 있던 귀한 술들과 음식들을 모두 집으로 운반하였습니다. 두머슴 형제는 부자 노인이 사두었던 산삼으로 어머니를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영감은 정식으로 두머슴 형제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는 양아버지인 주인 영감을 온 정성을 다해 봉양하며 잘 살아가게 되었고 부자 노인이 나이가 많아 결국 정말로 세상을 뜨게 되니 그 뒤를 이어 주인 영감이 아들이 된 두머슴 형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혈육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자신의 머슴들을 생각하고 용서한 노인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혈육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기르시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응원을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